너는 생각이 있는 애야? 어디서 애 키울 돈을 내놔라 말아라야? 너 혹시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임신하고 애 낳았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65 박정순입니다. 다양한 사연을 늘 재미있게 보고 있는 60대 구독자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쉴 때마다 습관처럼 틀어놓고 듣는 채널에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안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평생 안락하고 튼튼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식구 하나가 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는 내내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60에 들어와서 호되게 겪은 저의 액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따뜻한 위로나 속 시원한 한마디를 부탁드려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주세요. 저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8살 차이로 터울이 꽤 컸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열정과 에너지가 좋았어요. 그는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딱 봐도 단단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이었고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야망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남편은 젊은 시절 돈 한번 크게 벌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죠. 그러더니 결혼 후 쥐꼬리만큼 월급을 주는 회사는 때려치우고 투자금 없이 맨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원목 바닥 까는 일을 시작했어요. 왜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때 거실 바닥을 나무로 깔잖아요? 바로 그 바닥을 까는 기술을 배우더니 금방 일을 시작했죠. 그땐 아파트도 많이 지을 때고 원목으로 바닥을 까는 인테리어도 유행을 할 때라 일거리가 참 많았어요. 남편은 솜씨 좋은 기술자였기 때문에 금방 입소문을 타 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일을 하다가 곧 조수 한 명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작업자들을 늘리고 본인은 바닥 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코 뜰 새도 없이 정신없이 흘러간 젊음이었죠. 사업이 커질수록 일손이 모자라 저도 남편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잠깐 격리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회사 일을 도울 수 있었어요. 참 거칠게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작업자들과도 싸우고 거래처와도 싸우고 고객과도 싸우고 때로는 남편과도 싸우며 저는 점점 단단해졌죠. 지금 돌아보면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싶어요.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많이 투닥거렸어도 야무지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남편에게 의지도 많이 했죠. 그렇게 사는 동안 사업은 점점 커졌고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아들도 하나 낳아 키웠죠. 외동아들이었지만 금지옥엽으로 곱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엄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들 교육은 철저하게 했죠. 옛말에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운이 좋게도 남편 복이 있어 자식 복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큰 말썽 없이 바르게 자라 어느새 든든한 맏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은 칠순이 접어들 무렵 노안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평생 전쟁 같은 삶을 함께 헤쳐온 든든한 지원군이 사라진 기분에 마음이 많이 헛헛했죠. 그래도 야무진 양반이라 본인이 먼저 갈 걸 알았는지 남겨진 가족이 편하게 살라고 제 앞으로 현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그 덕에 혼자 몸으로 고생하지 않고 자식에게 기댈 필요도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경제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왔죠. 이제 남은 건 하나 있는 아들이 좋은 가정을 꾸리는 일만 남은 것 같았죠. 언제쯤 소식이 있으려나 기다리던 차에 아들은 야무진 며느리감을 데려오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말년의 액땜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면서 시작될 줄은요. 아들은 30대 중반에 제 짝을 찾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거래처에서 만난 4살 터울의 여직원이었죠. 그 여자가 아들 현수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시하며 다가왔다고 하더군요. 아직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독립적이고 야무진 사람 같더라고요. 엄마도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만났니? 그동안 연애 이야긴 통 없더니. 거래처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와서요. 밥도 한 번 먹고 술도 한 번 마시다 보니 쑥스러운 듯 씩 웃는 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줬죠. 그리고 그 여자도 약속을 잡고 한번 만나보았어요. 첫인상은 썩 괜찮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민희는 또박또박한 말투로 이야기했고 싹싹하지는 않았지만 에티켓이 있는 아이였죠. 저도 성격이 부드러운 편은 아니고 똑부러진 사람을 좋아해서 이 아이라면 지켜볼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걸까요? 민희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지금 몇 주째인데. 이제 10주쯤 됐어요. 그래, 10주면 지금 많이 힘들겠네.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 현수야, 이제부터 네가 신경 많이 써야 해. 바깥 양반 없이 오랫동안 집안이 조용했는데. 민이 들어오고 손주까지 생기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바글바글하겠어? 원래 결혼 생각이 있었던 두 사람은 임신도 했겠다 결혼을 서둘렀고 저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만 맞으면 언제 임신을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부랴부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성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로 외롭게 지낸 시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새 식구로 들어온 며느리의 그늘이 되고 싶었어요. 민희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 없이 자란 게 무슨 흠이겠어요. 오히려 어른으로서 보듬어줘야죠. 저도 소중한 사람의 부재로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더 마음이 쓰였나 봐요. 아들과 둘이서 적적했는데 며느리도 생기고 곧바로 손주도 생겨 식구가 늘어나니 가만히 있어도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먼저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걸로 혼수, 예물, 예단 모두 해주고 신혼집까지 제가 도와주려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한사코 100% 지원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결혼인데 시댁에 손 벌리기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마음이 예뻐서 저는 일단 신혼집을 사서 내 명의로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들 공동 명의로 이전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손주의 선물 겸 해서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 낡은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고 송파구 외곽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위치가 좋아 그 당시 매매가로 10억이 넘는 아파트였어요. 며느리는 아파트 매매가를 보며 잠시 주저하다가 돈을 보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식들의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돈을 모아 1.5억 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에게 말했죠. 민희야, 나는 너를 이제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집 해주는 게 뭐 어때서? 여유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리고 너가 지금 홀몸도 아니고 튼튼한 아이 낳아야지. 좋은 집에서 시작하면서 건강하고 예쁜 아이 낳아서 현수하고 복되게 사는 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저 부모에게 받지만 않고 어떻게든 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땐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족으로서 인사가 아닌 남남으로서 인사를 한 사실을 그땐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래,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 내가 되는 대로 도와줄게.
그렇게 아들 내외는 깔끔한 아파트에서 아기자기하게 꾸민 신혼살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급하게 준비했던 결혼식은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되었고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였네요. 주변에 가까운 어른이 없던 터라 어색했던 걸까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생긴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도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갑자기 없었던 엄마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저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민희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보리굴비를 맛있게 하는 한정식집을 아는데 함께 가보지 않을래? 어머니, 저 평일에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래, 그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임신 중에는 잘 먹는 게 일이지.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시켜 먹을게요. 요즘 웬만한 건 다 배달되잖아요. 며느리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다가가면 며느리는 좋은 말로 밀어냈죠. 임신을 하고 회사에 다니는 것도 버거울 테니 사소한 것도 다 귀찮을 수 있겠구나. 그래, 너무 서운해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를 낳아도 딱 100일 출산 휴가만 받고 바로 일에 복귀하겠다고 강하게 뜻을 밝혔어요. 본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 보였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힘들게 자리 잡은 직장을 아이 키우면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죠. 저는 출산 전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더는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애니까 몸 관리도 잘하겠지 싶었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 제철 과일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몸 상태도 그냥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죠. 민희는 요즘 어때? 입덧은 끝났고? 네, 다행히 입덧으로 고생은 많이 안 했어요. 입맛이 좀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고요. 그래, 그거 다행이구나. 네가 신경 많이 써줘라. 그리고 지난번 보내주신 갈비 정말 잘 먹었어요. 미니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너도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에 손 놓으면 안 된다. 걱정은 그만하세요. 저희들이 다 알아서 잘해요. 그것보다 엄마 좀 서운하시죠? 며느리 보면 살가운 딸이 생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낯을 가릴 줄은 저도 생각 못했어요. 서운하긴 내가 서운할 게 뭐 있어. 오히려 홀몸도 아닌데 알아서 다 하는 게 대견하지. 결혼 후 아내에게 푹 빠져 사는 아들도 임신하고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 번 없는 며느리 때문에 눈치가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저를 성가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죠. 전 크게 기뻐하며 병원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며느리는 그동안 숨겨왔던 시커먼 속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쉬고 있는 며느리는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만나지 않았어요. 아들을 만나 손을 꼭 잡으며 둘 다 고생 많았다고 건강하게 아이 낳은 것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죠. 아들은 큰일 없이 건강하게 순산했고 미니가 자궁이 약해 출산 중에 조금 출혈이 있었던 것 말고는 몸 상태도 괜찮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직접 만난 건 아이를 낳은 후 일주일이 지나 조리원에 있을 때였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지 수척해진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했죠. 세상에 너무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며느리는 제가 손을 잡은 것이 불편했는지
손을 슬그머니 빼더군요. 저도 미니가 불편해할까봐 얼른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조리원 나오면 한약이라도 꾸준히 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머릿속에는 어떤 약을 지어야 할지 고민을 했죠. 제가 챙겨간 과일을 몇 개 다듬으며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며느리가 머무르는 조리원 방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요즘 조리원은 정말 웬만한 호텔 못지않게 시설이 좋더군요. 시간에 맞춰 나오는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영양도 균형이 딱 맞게 나오는 것을 보니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시설이 너무 좋다. 방도 크고 깔끔하네. 모든 방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특실이에요. 다른 방은 여기만큼 안 넓어요. 특실? 너 3주 동안 머무는 거 아니었니? 그럼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어머니가 모두 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무심한 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조리원 비용 문제는커녕 출산 한 달 전부터는 거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제가 비용을 내겠다고 한 게 말이 되나요? 혹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갑자기 가슴이 뭉친다고 하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가슴을 감싸 안으며 아픈 소리를 내는 며느리와 더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리원에 통증을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며느리가 좀 편해진 모습을 본 후 조리원을 나섰어요. 함께 나눴던 대화가 조금 찝찝했지만 그 후 조리원을 나올 때까지 비용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는 없어서 곧 그 대화는 잊혀졌죠. 그리고 얼마 후 손자와 함께 아들 내외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였어요. 아직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 한다는 말에 그 전날부터 시장에 들러 몸에 좋은 전복과 미역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전복 미역국을 끓인 후 야무지게 포장하여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죠. 집은 아직 어수선하더군요. 며느리가 평소에는 참 똑부러지는 아이인데 그날 보니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져간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죠. 밥을 먹고 아들이 안고 있는 손녀를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 들어간 이목구비가 현수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을 쏙 빼닮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한번 안아보니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고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미역국을 다 먹고 조금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와 손녀딸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유난히 말도 없고요. 그때는 그저 아직 몸이 다 풀리지 않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여겼죠. 그날 이후에도 며느리의 소식은 잠잠했습니다. 도통 교류가 없는 고부 사이에 이제 아이 육아 문제로 서로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던 참에 며느리로부터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 좀 쓸쓸했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며느리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저를 밀어낼 뿐이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낳기 전보다 더욱 저에게 선을 긋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100일이 되었고 며느리도 출산 휴가를 마치고 곧 복직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100일 잔치 없이 지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그냥 지나가긴 아쉽더군요. 100일 잔치까지는 아니어도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식사 한번 하자고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갈비도 재우고 잡채도 무치며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들 내외가 손주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는 손주만 데려온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지금까지 따뜻하게 베풀었던 저의 인정에 대한 끔찍한 배신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는 자신의 가방에서
어떤 서류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며느리가 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민희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종이를 받고 내용을 보자 민희는 딱딱한 표정으로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임신 출산 비용 청구서예요. 제가 그동안 틈틈이 정리했던 내용인데 확인해 보시고 작성된 내용대로 지원해 주세요. 전에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 도중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이랑 앞으로 아기 키울 때 필요한 부분 정리해뒀어요. 일단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비용이에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임신 출산 비용을 청구한다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 해괴망측한 말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조목조목 정리된 항목과 그 비용이었어요. 청구서에는 당당히 3억이라는 글이 적혀 있더군요. 읽다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신으로 망가진 신체에 대한 위로금, 임신 기간 중 고생한 수고비, 출산 중 감수했던 위험에 대한 위험수당,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회사 경쟁에서 밀려 손해를 본 연봉에 대한 금액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녀딸 육아비 지원, 베이비시터 고용 비용은 물론 돌지나면 보낼 어린이집 비용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전에 얼핏 말했던 조리원 비용과 출산 병원비까지 모조리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부탁해서 대신 아이를 낳아준 꼴이었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 저에게 며느리는 세상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주거 비용은 어머니 덕분에 줄인 부분이 많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에 주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매달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기가 5살 때까지 비용으로 청구된 거니 매달 5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제가 며느리에게 손주 낳았다고 기뻐한 대가는 총 3억이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앞으로 5년 동안이요. 그 후에는 얼마를 더 요구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어찌나 태연스럽게 말하던지 오히려 제가 혼란스럽더군요. 저는 눈을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아들도 저처럼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현수야,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지금 민희가 하는 말 혹시 너도 동의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황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 다 애 낳고 나면 시댁에서 수고했다고 돈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그건 그냥 용돈 수준으로 받는 거지. 무슨 3억이야? 매달 5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식 키우는데 왜 엄마가 돈을 줘야 돼? 그러자 오히려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애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야? 그리고 애 낳고 내가 보는 손해가 얼마나 큰데. 내가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에서 받는 연봉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적용한 거야? 거기에 이번에 임신 안 했으면 연봉도 올랐을 테니까 그것도 합산한 거고. 어머니 아시죠? 저 회사에서 유능하고 돈도 꽤나 잘 벌었던 거. 그리고 육아비 지원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도 예상한 거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러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을 그은 건가 싶었어요. 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받으면 이렇게 칼같이 못 나올 테니까 지금까지 행동이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외로웠던 아이라서 다가오지 못하는 걸 거다 점점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그저 그 아이에게 저는 돈을 받아야 할 남이었던 거죠. 손주를 가지고 거래하는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자 저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내 사람은 한없이 잘해줘도 되지만 나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은 가차없이 연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바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이었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제가 할 말은 그 한마디 뿐이었어요. 뻔뻔하게 아이를 담보로 빚쟁이처럼 돈을 요구하는 며느리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따지더군요.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모두 말하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러세요?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 가족으로서 돕는 것과 지금 너처럼 아이와 육아를 담보로 남처럼 거래하는 게 같은 거니? 너는 생각이 있는 애야? 어디서 애 키울 돈을 내놔라 말아라야? 너 혹시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임신하고 애 낳았어?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그저 그 입 닥치지 못해? 누구 앞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 너 그동안 어떻게 했어? 내가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고 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임신 출산비에 육아비까지 내놓으라고? 이제 보니 너한테 관심 끄고 돈만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냐?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끔찍하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엄마, 일단 좀 진정하세요. 너도 조용히 해. 네 안 사람이 이런 작당을 하고 있었던 걸 못 알아챈 너도 문제야. 긴 말 할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손주도 이제 안 보면 그만이야. 난 아쉬울 거 없어. 제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리는 오히려 화가 난 듯 눈을 치켜뜨며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반성은커녕 뭐가 잘못인지 알지도 못하는 표정이었죠. 아마 자신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요구를 했는데 다 늙은 시어미가 이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며 이야기했어요. 너네 신혼집도 빼라. 더 이상 거기서 살 거 없어. 그 집 아직 내 소유인 거 알고 있지? 너희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다만 그거야. 이 마당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너희가 나를 가족이 아닌 남으로 대하는데 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니? 없던 일로 하겠다. 제 말을 듣자 며느리도 아차 싶었는지 표정이 그제서야 사색이 되더군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신혼집 주는 거? 그건 너를 내 딸처럼 여긴 마음에 그렇게 약속한 거야.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그 약속을 지킬 필요 없지. 너 같은 애를 잠시나마 딸처럼 생각하고 베풀었던 게 실수였다. 너네가 보태준 돈은 그대로 돌려줄 테니 걱정 마라. 며느리는 다급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당당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물만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애 낳고 나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회사에 들어가도 왠지 제 자리도 제대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고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요.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순간 실수한 거예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군요. 차마 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말대로 오늘의 행동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100일 동안 그 목록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채워넣었을 텐데 어떻게 그게 한순간의 실수인가요? 그건 그 아이의 본성이었어요. 애 낳은 값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뻔뻔한 계산법. 그건 절대로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끌려가다시피 문을 나섰죠.
아들 내외가 가고 난 후 한동안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동안 잘해주려고 노력한 만큼 분노도 컸죠.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도 단단히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똑 부러지게 보였던 며느리의 얼굴마저 음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며느리는 며칠 후부터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매일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태어난 지 100일 된 어린 자식을 데리고요. 그 행동을 보니 더욱 기가 차더군요. 제 새끼를 이용해서 저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꼴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흔들리기는커녕 며느리에 대한 분노만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매일 엄마 집에 찾아가는 거 알죠? 출산 휴가도 끝나서 회사 나가는데 매일 퇴근해서 애 안고 엄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다. 넌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니? 난 저 애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끔찍해. 지금 나한테 빨리 용서하라고 시위하는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린 손주가 아플 거라고 협박하는 거냐? 그게 더 기분 나빠. 문 열어줄 생각 절대 없으니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전해. 엄마, 그 사람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생기면 정말 가만 안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문 한 번만 열어서 만나줘요. 그날 그 꼴을 보고도 자기 아내 편을 드는 아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똘똘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니 답답했죠. 나이도 꽉 차서 결혼한다고 데려온 상대가 그 모양 그 꼴인 것도 화가 나는데 끝까지 감싸는 모습을 보니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며칠 후 항상 다니던 동양화 학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눈까지 내리고 있었죠. 오후 4시라 거리는 아직 한가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며느리가 빨갛게 얼어버린 얼굴로 손주를 안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니었는데 휴가까지 내고 찾아온 것 같았죠. 저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옷 소매를 잡았죠. 어머니, 제발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아프대요. 아파서 그랬대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약도 먹고 괜찮아졌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남처럼 대하지 않고 친딸처럼 항상 살갑게 옆에 있을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보여주더군요. 바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한마음 정신건강의학과 출산 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소견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때마침 며느리 품속의 손주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들어가 많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참, 저도 나이가 들어 마음이 물러졌는지 슬그머니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병에 걸린 거였다면 어쩔 수 없지. 기회를 한번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며느리를 받아주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냥 받아줄 순 없었어요. 너한테 기회를 딱 한 번 더 줄 거야. 어쨌든 내 아들도 지금 너랑 갈라설 생각이 없어 보이고 손녀딸도 있으니 미우나 고우나 한 식구로 얼굴 보면서 살아야지 않겠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 된다. 나는 원래 한 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 다신 받아주지 않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받아 적고 지장도 찍어라. 네가 쓴 내용에 동의 못하면 나는 앞으로 너 안 보고 살 거야. 무조건 동의할게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며느리는 제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제가 며느리를 다시 신뢰할 때까지 변경하지 않을 것. 앞으로 시댁에 돈을 요구할 경우 그 신혼집에서 당장 나갈 것.
그리고 아파트를 살 때 보탰던 비용 8천만 원은 그동안 거주한 비용으로 치고 다시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작성했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믿고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육아 비용이나 생활비는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나중에 정말 며느리가 한 가족으로 생각되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차갑게 선을 긋는 모습을 버리고 저에게 다정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언제나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식사에 초대하거나 선물을 보내더군요. 솔직히 눈에 빤히 보이는 수작이었어요. 억지 웃음과 스케줄에 딱 맞춰 보내는 기계적인 안부가 뭐가 반가웠겠어요?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이 묻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예전만큼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민희는 언제나 살갑게 다가왔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겉으로만 봐서는 고부 사이가 예전보다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꼬박꼬박 병원에도 다녔어요. 어느 날은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우울증은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도 했죠. 그러면서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더군요. 며느리는 각서에 쓴 대로 돈이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작은 불안감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아들 내외와 교류가 잦아지니 자연히 손주도 제가 봐주는 날이 늘었습니다. 매일 쑥쑥 자라는 손주를 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가듯 저희 집에도 순탄한 봄바람이 부는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울증 상담을 하러 간다며 손주를 저에게 맡겼어요. 저는 며느리 집으로 가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얌전히 있던 손주가 집안이 답답한지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나갔죠. 손주에게 꽃도 보여주고 하늘도 보여주고 도로를 꽉 채우는 자동차도 구경시키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가 다니는 병원이 보이더군요. 한마음 정신건강의학과. 민희가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했을 때 차를 타고 지나가며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라고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벌써 그 병원에 다닌 지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곧 상담이 끝날 것 같기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아직 상담을 하고 있나 하고 생각하며 근처 카페에 잠깐 들어가 앉아 있었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건 병원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온 택시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린 후 바쁘게 집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페를 나와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병원 접수처로 가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죠. 김민희 씨가 오늘 상담 받기로 했는데 지금 상담 중인가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가 가족이에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야기가 김민희 씨 딸인데 지금 급하게 만나야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러자 간호사는 제 신분증을 확인한 후 환자 정보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김민희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없으신데요? 혹시 병원을 잘못 아신 거 아닌가요? 네? 분명 이 병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머리를 한번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산후우울증은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병원에 다닌다고 했던 이야기도 그러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했던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니 섬뜩하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아들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현순이? 너 오늘 퇴근하고 나 좀 보자.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희 병원에 와봤더니 병원 다닌 적 없댄다. 지금까지 우릴 속인 거야. 뭐라고요? 설마.
다 확인했다. 혹시 너한테 진명이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그러자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더군요. 모르긴 해도 무슨 이야기를 듣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니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겐 별다른 내색 없이 일이 있어서 나가본다고 하며 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예전에 주었던 진단서와 각서를 챙겨 회사 근처로 갔죠. 저는 퇴근한 아들과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희가 나한테 줬던 진단서다. 오늘 이 병원으로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이 병원에서 민희가 치료받은 일은 없다고 하는구나. 우울증을 진단받은 기록도 없고. 아무래도 우릴 속이려고 어디서 서류를 위조한 모양이야. 충격을 받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헛소리꾼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각서는 내가 민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을 때 썼던 각서야. 난 이제 마지막 기회가 끝났다고 봐. 어떻게 자기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서류까지 위조해서 없는 병을 만들어내니?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더 이상 이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 못해. 너네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제 뺄 거다. 너도 결정해.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도 한번 결정을 내리면 바꾸지 않는 제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사실 민희가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 저한테도 했었어요. 출산으로 희생한 게 많은데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땐 대화로 잘 풀었지만 아직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한테 돈을 마련해 줄 수 없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설득해서 명의 돌리라고요. 그래야 불안 증상이 낫는다며. 그래도 아이 엄마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서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더 이상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갈라서. 아들과 이야기를 정리하자 저도 조금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아들은 함께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는 저와 제 남편이 함께 들어오자 뭔가 눈치챈 듯 했죠. 긴장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어머니, 다시 오셨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며느리를 무섭게 노려보며 조용히 며느리에게 병원 진단서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 다녀왔다. 그리고 너 여기서 치료받았던 적 없다는 거 다 확인받았어. 산후우울증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아니에요. 저 정말 아파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이 각서 쓰면서 약속했잖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그 비위를 얼마나 맞춰드렸는데 저도 하기 싫었어요. 아이 양육비도 안 주시고 아파트 명의도 안 주시고 이 집에 들어와서 제가 얻은 게 뭐예요? 현수 씨 안 만났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럴 거면 다른 남자랑 결혼했지. 왜 저희랑 했겠어요? 너는 시댁돈 받아먹으려고 현수랑 결혼했다는 거야? 처음 약속이라도 지키셨으면 아파트 명의라도 빨리 주셨으면 제가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런 생쇼까지는 안 하죠. 뭐라고? 아들도 결국 참을 수 없었는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하지 못해?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본능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당신 같은 여자랑은 이제 끝이야.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외면했고 아들도 아내 짐을 거칠게 싼 후 민희를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는 바깥으로 끌려가며 저와 아들에게 쌍욕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지금껏 저런 모습을 숨겨온 며느리의 연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초반에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변호사를 통해 맞소송으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주장했죠. 하지만 소송 진행 후 오래가지 않아 집으로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해오더군요. 계속 연락하면 접근금지 신청도 할 거야.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제발 끊지 마세요. 일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부탁할 처지야? 어머니, 저 소송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돈 한 푼 없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양육권도 그냥 포기하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제 돈 돌려주세요.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며느리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싹싹 빌었습니다. 이번에 무시하면 정말 사람 하나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가득 쌓여있던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동안 며느리에게 쌓아온 이 미움을 그만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 관계를 다 돈으로만 계산하는 저 끔찍한 성정이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그 업이 저에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희는 이미 자식과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전화를 끊고 아들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눴고 며느리가 신혼집에 보탰던 돈의 일부인 4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들은 손주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정말 말년의 대단한 액땜이 아닌가요? 젊은 날 고생은 좀 했어도 말년에 순탄하게 사나 했더니 역시 인생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아파트 소유권을 덜컥 넘겨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 그 아파트가 제 소유가 아니었다면 그 돈벌레가 저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는 황혼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손주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싫어 아들에게 제가 보겠다고 이야기했죠. 요즘은 매일매일 자라나는 손주를 보는 낙으로 삽니다. 막 돌이 지난 손주는 얼마 전 통통한 두 다리로 우뚝 서더군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세상 환하게 웃었지요. 손녀딸 재롱에 이 할미는 살살 녹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가고 직장도 얻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려면 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묘하네요. 아들은 이혼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한층 더 성숙해진 듯해요. 법정 스님의 말 중에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말이 있죠.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요. 저는 진실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너무 섣불리 제 진심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인생에 대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관계일수록 신중히 인연을 맺을 필요가 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만은 않죠. 혹시 너무 빠르게 마음을 내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더욱 성숙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사연을 듣고 느끼신 바가 있다면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